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승 변호사 김선욱입니다. 아, 정말 추웠는데요. 그래도 네. 좀 풀려서 다행입니다. 네. 한강이 얼었죠. 네. 그러게요. 한강은 얼고 제주 공항은 마비되고. 네. 제주도 가셨던 분 고생들 많으셨는데 이제 다 네. 올라오셨죠? 예. 제 주변에도 한 두어 분 제주도에 아, 가셨는데. 예, 저도 그랬죠. 예. 참 여러 가지 이 뒷얘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SNS 통해서 그냥 막 여러 얘기들이 많은데 뭐 훈훈한 얘기도 있고 훈훈한 얘기도 있고 참 웃기는 얘기도 있고. 네. 네. 뭐 불륜 커플들이 많이 발각됐다 이런. 아, 얘기도 그래요. 네. 예. 지리산 간다고 남편이 나갔는데 3일째 집에 안 들어온다. 왜 지리산에서 못 오지? 뭐 이래갖고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TV 또 생중계들 많이 했으니까 공항에 대기하고 있다가 걸린 포착이 된 사람도 있을 경우도 거고요. 있었겠네요. 네. 그리고 네. 뭐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은 회사에서 남직원, 여직원이 각각 갑자기 월요일 날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안 못 온다. 나왔다. 아. 제주도라고 차마 말을 못 하고. 그 한쪽은 울릉도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러게요. 예. 예. 뭐 하여튼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예. 어쨌든 아직 겨울이 안 끝났죠? 그렇죠. 네. 뭐 이번 주가 이제 1월 마지막 주예요. 벌써 2016년도 한 해가 또 한 달이 지나갔는데 네. 마지막 그 겨울 추위일 거라고 믿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의료계는 복지부가 발표한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때문에 좀 시끄러웠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희구라 141회 시작합니다. 혁신이 필요해. 혁신해야지. 다 바꿔. 그냥 혁신으로는 부족해. 파괴적으로 혁신해. 근데 파괴적 혁신이 뭐야? 병원도 파괴적 혁신이 가능해? 가능하지 않나? 어려울 것 같긴 해. 무턱대고 갈아엎기만 하는 조직은 절대 모르는 스마트한 혁신 비법. 메이오 클리닉 혁신센터에서 배우는 덜 파괴적 혁신. 생각은 크게. 시작은 작게. 행동은 빠르게. 메이오 클리닉의 스마트한 혁신 비결. 덜 파괴적 혁신.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곽성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성순 기자입니다. 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복지부가 지난해 진행했던 그 2차 원격 의료 시범 사업 결과에 대해서 원격 의료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됐다라고 발표했다는데 그 내용이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이 발표 내용의 핵심인데요. 임상적 유효성. 그러니까 원격 의료를 해봤더니 실제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더라. 이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임상 연구를 해서 발표를 이번에 한 건데요. 지난해 이제 복지부 단독으로 했던 건 아니었고, 그 미래창조과학부, 뭐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이런 데랑 해서 뭐 아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그 막 원양어선 선박에 달아가지고 그 원격 의료 하는 거 막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음 교정시설 뭐 이런 데 좀 했었고, 군부대도 있었고, 군부대 이런 데서 했었고, 교정시설. 이렇게 그렇죠. 여러 정부 부처가 관여하는 시범 사업 정말 엄청난 일 아니에요? 드물도 네, 큰 그렇죠. 일이죠, 이게. 국가적 대사인 예. 것 같습니다. 네, 참여 부처만 네. 보면.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보면은 하나가 이제 그게 이제 다 무슨 도서 벽지, 격오지 이런 데 원격으로 하는 거는 사실 의료계 내에서도 큰 반대 없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고 지금 이런 과거에도 상황이잖아요. 했었죠. 과거에도 예. 뭐 했었고 별 이견이 없는데 거기 시범 사업 중에 이제 보면은 15개 의원급 의료기관 이 만성 질환자 원격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제 시범 사업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게 핵심인 거예요. 의료계에서 봤을 때는 요 내용이 이제 격오지 뭐 이런 데도 아니고 어디 뭐 원양어선 이런 데도 아니고 도심지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을 한다. 이 시범 사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결과 발표를 한 걸 보면 사실은 요 만성 질환자 원격 모니터링 15개에서 한 게 핵심인데 이 복지부에서 임상적 유효성이 있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15개 의원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은 환자들 한 230여 명을 시험군 대조군으로 나눠가지고 임상시험을 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군은 원격 모니터링을 받은 환자고, 대조군은 그렇지 않은 그렇지 환자. 않은 예. 환자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받은 사람이 145명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요. 안 받은 사람이 94명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139명이 예. 받았는데 239명이요? 그렇죠. 239명이 받았고 평가는 이제 가톨릭대 산업협력단이라는 데서 이제 위탁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 이제 사람들이 원격 모니터링 시작한 시점에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받은 3개월 후에 거를 체크해서 이게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느냐 이제 이걸 봤거든요. 그랬는데 복지부 주장으로는 원격 의료를 받은 이 시험군에서 안 받은 대조군보다 훨씬 이 감소 수치가 높았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숫자를 보면 시험군에서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0.63%포인트 감소. 네. 이게 이제 당화혈색소 수치라는 게 원래 퍼센트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포인트가 붙었는데요. 네. 7.98에서 7.35로. 근데 대조군은 7.91에서 7.63으로 네, 0.27밖에 안 줄었다. 네. 혈당은 어땠나요? 네. 혈당은 이제 시험군의 경우는 18.85mg/dL 네. 감소했는데 대조군은 16.44mg/dL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서 여기서도 시험군이 더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복지부는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죠. 일단 지금 둘 다 감소를 했는데 대조군도 그 원격 진료가 아니라 그냥 오프라인에서 병원 다니면서 진료를 받은 거죠. 그렇죠. 대조군은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당뇨병 환자이신 분들이 네. 한번 이제 가면은 약을 좀 오래 받으시잖아요. 네네. 받으셔서 그거 그냥 처방 받으시고 또 좀 한 달쯤 지나서 또 병원 와서 이제 이렇게 좀 진행하신 분들이고. 그럼 차이가 뭐가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 이제 모니터링을 받으신 분들은 집에서 이제 혈당기 이런 거 가지고 자기가 측정해서 계속 이제 일정 기간마다 보내주고 병원에. 아 케어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그렇죠. 대조군들은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장기 처방 받고 그 그렇죠, 사이에 그렇죠, 의사를 그렇죠. 만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네. 진행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이제 복지부에서는 낮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 정책관님은 그 기존 복용 환자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 처음에 이 정책관이 말하기로는 초기에 당뇨병 환자가 약을 먹기 시작하면 이 떨어지는 정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얼마 이제 좀 떨어지는 게 많지 않은데 기존 복용자에서 추가로 원격 의료를 했더니 이 정도 떨어지더라. 이거는 꽤 의미가 있는 거고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네. 공식으로 발표를 하셨죠. 예. 사실 이 전문가들이 아닌 분들은 이 0.63 뭐 이게 이제 무슨 네, 의미인지 네, 잘 네.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이 그래요? 정도면. 네. 네. 그렇군요. 네, 0.63. 그러니까 당화혈색소, 그러니까 혈당 자체보다 이 당화혈색소라는 게 중요한데. 아 그래요? 예, 요거가 그렇군요. 0.63 정도가 떨어졌다. 3개월 만에. 뭐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원격 모니터링 때문에 떨어진 것인지. 뭐 글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좀 계속 신경 쓰고 하면서 약도 좀 잘 챙겨 먹고 자꾸 이제 신경 쓰이니까 네. 체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맞아 이러고 약을 더 잘 먹고 뭐 이런 요인들이 합쳐졌는지 네. 그건 좀 아무래도 애매하고. 뭐 그 모니터링 하면서 의사가 잔소리 좀 했겠죠. 당신 요새 잘하고 있냐. 그러니까요. 뭐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네. 부분이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네. 그런 모니터링 자체 때문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뭔가 환자가 스스로 더 잘 먹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원격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환자들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스스로 그렇죠, 관리를 그렇죠. 잘 네. 하라고 자극하기 네. 위해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뭐 원격 모니터링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에 큰 네.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이제 이 실험 결과 해석을 놓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신뢰성 논란의 한 축인데요. 예. 명제는 똑같아요. 이런 만성 질환자들을 옆에서 자꾸 자극하고 도와주면 확실히 치료 효과가 좋아진다라는 면제는 확실히 있는 건데 네. 이걸 가지고 의료계에서는 그런데 이게 꼭 원격 의료 때문에 좋아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복지부는 똑같은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원격 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똑같은 걸 가지고 양쪽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지금. 네. 자, 지금 나눈 이야기는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렇습니다. 고혈압에 대해서도 뭐 1차 의료기관 9개소에서 했어요? 이 1차 의료기관 9개는 사실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아, 이건 보건소예요. 이건 보건소예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의미가 적어되긴 했고. 앞에 지금 말씀드린 1차 의료기관 15개는 그거는 진짜 동네 의원이고 그렇죠. 동네 의원. 또 다른 1차 의료기관 9개소는 보건소예요. 보건소.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한 원격 진료 원격 모니터링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 사람들은 1차 시범 사업에도 참여하고 2차 시범 사업에도 참여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아까처럼 뭐 시험군 대조군이 아니라 그냥 이분들의 전후를 비교한 겁니다.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뭐 혈압이나 혈당 이런 것들이 다 후에 낮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발표됐죠. 근데 요거는 이제 앞에 이제 시험군 대조군보다는 조금 관심을 덜 받고 있죠. 그게 이제 원래 봤던 사람들만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이 도서벽지 주민에 대한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또 이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도 조사를 했네요. 여기는 이제 뭐 신안, 진도, 보령 이쪽에 마을회관 한 11곳에 장비를 설치해가지고 원격 의료를 이제 하셨나봐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한 이유가 여기처럼 만성질환이나 이런 것들로 딱 못 받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질환으로 받으셨는지가 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꼭 만성질환이 아니더라도 몸이 어딘 불편하고 하면 진짜로 이제 원격 진료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임상적 유효성을 하기는 좀 힘들어서 그냥 만족도를 좀 받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만족 이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88.9%에 달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머지도 전부 다 이제 80% 뭐 낮아봤자 7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주목을 별로 못 받고 있어요, 이번에. 왜냐면 원래 안 하던 거에다가 더 해줘가지고 장비 주고 뭐 해주고 해주면 당연히 만족도가 높은 거지. 어떻게 낮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해서 약간 조금 뭐라 그러지 의미가 좀 퇴색된 벌써도 의미가 퇴색되고 있죠.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흠집 잡으려면은 뭐 다 잡힐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예. 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도 평가했어요. 보안 관련 또 기술적 안정성 평가 이런 것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보안 및 기술적 안정성 평가를 했는데요. 결과 발표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의료기기, 그다음에 스마트폰 앱, 그다음에 웹간 상호 운영성, 그다음에 원격 모니터링 웹페이지 성능이 적합하다. 그리고 혈당계, 혈압계, 공용 혈압계 등 의료기기의 측정 정보 송수신 적합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다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문제가 구현해낼 없다. 수 있는 테크놀로지는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있는 거죠, 이건. 네. 거기까지가 끝인가요? 지금 시범사업 결과는? 그거가 지금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임상적 유효성도 입증됐고 환자 만족도도 높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면도 안정됐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나왔다. 그래서 발표를 보건복지부는 또 3차 시범 사업을 이걸 계기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나요? 올해 진행되는데요. 이미 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이제 총 이 원격의료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148개인데 이거를 이제 278개 정도로 늘리고 참여하는 환자 뭐 이런 인원들도 한 12,000명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발표를 이미 했고요. 그다음 현재 하고 있는 뭐 도서벽지, 뭐 농어촌 응급혁진 이런 거 다 개수 늘리는 거 이미 발표했는데 거기 플러스돼서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전국의 주요 산업공단이 전국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한 5개 정도를 꼽아서 거기 있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원격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을 이번에 새롭게 추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농촌의 창조마을이라는 곳이 선정된 곳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거기서 거주하는 노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 원격 의료 원격 모니터링 하는 방법도 이번에 좀 추진하겠다. 이게 좀 플러스가 됐죠. 3차에. 참여 기관도 2배 가까이 늘고 참여 인원은 2배 이상 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공단하고 하겠다. 농촌 창조마을. 이 창조마을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창조경제랑 관련 있는 그런 거 농촌에 뭐 네. 하고 있는 그런데도 좀 제공하겠다. 예. 그리고 시범 사업을 그럼 3차까지 한 다음에 뭐 법 개정 같은 거는 추진하는 겁니까? 김강립 정책관이 이 원격 의료핑 결과 이제 백브리핑 하면서 가장 강조한 게
올해 반드시 이 원격의료법을 국회 통과시키겠다. 이걸 강조를 했거든요. 네, 국회가 이제 네. 곧 바뀌잖아요. 19대에서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김학당도 얘기했고 네. 20대가 해서 원 구성이 되면 네. 그때 초반부터 강력하게 논의하겠다 이렇게 네. 돼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20대 국회 첫 통과 법안이 원격으로 보유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되지 않은 이상 좀 또 하긴 여당 야당의 의석수 뭐 이런 총선 것들도, 결과가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할 이번. 것 근데 같네요. 원격의료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큽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원격 의료가 저거랑도 맞물려요. 그러니까 의료 산업화, 뭐 의료 민영화 이런 거랑 묘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야당 측에서는 지금 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사실. 여당은 그럼 예. 찬성하고 여당은 있는. 네. 예. 그래서 보건복지위 자체의 의견은 어때요? 거긴 여야 구별 없이 좀 이견들이 있을 텐데. 거기 내에서도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오는 의견들. 아, 여당하고 네, 야당하고. 지금 복지위 제가 알기로는 복지위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근데 복지위도 사실 지금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정부가 발표한 결과만 보면 한마디로 임상적으로도 유효하고 네. 안전하고 환자 만족도도 높고 네. 거의 뭐 당연히 해야 한다. 정말 훌륭한 제도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결과가 나왔는데 의료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반발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좋아지긴 했는데 이게 꼭 원격으로 때문에 좋아졌다는 지금 그게 있냐? 인과관계 그게 있냐. 문제를 그럼 얘기하네요. 그게 좀 문제가 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부가 좀 힘을 준 게 결과 발표에서 이 시험군 대조군에 좀 힘을 줘가지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의료계 내에서 이제 이런 의혹을 좀 제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군 대조군을 할 때 원격 의료의 유무 외에 다른 조건은 동일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비교가 되려면. 근데 이제 의료계에서 이 시험군, 그러니까 원격 의료를 받는 분들한테 코디네이터가 붙어가지고 이게 좀 조언을 해줬다, 서포트를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교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게 나오는 것 자체도 문제도 있고 동일한 환경에서 이게 진행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이제 좀 오염됐다는 얘기죠. 임상시험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복지부는 그 15개 기관에서 한 이 시험군, 대조군, 임상연구를 한 그 15개 기관에 대한 시범 사업에는 아예 코디네이터가 투입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계 주장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범 사업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바람에 그래서 그렇죠. 좀 이런 자꾸 시비가 붙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요번 결과 발표하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4개 정도로 나눠져가지고 진행됐다는 게 알려졌지, 그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평가되고 이러는 게 사실 하나도 알려져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혼란이 더 가중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협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 결과, 시범사업 결과를 못 믿겠다 이거죠. 못 믿겠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이 최종 보고서, 지금 복지부가 이제 보고서를 보고 중간에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최종 보고서 지금 검수 단계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복지부 말로는 3월에 최종적으로 복지부 손에 들어온답니다. 책자 형태로 돼가지고 이제 보고서가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 그때 일반에 모두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복지부가. 그러면 그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 논란이 뭐 정리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크게 증폭될 수도 있고 이런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하. 그 약은 어떻게 돼요? 약과 관련해 가지고도 계속 논란이 있잖아요. 원격 모니터링, 진료는 원격으로 하는데 약은 드론으로 배달해 줘야 돼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백브리핑 때 이제 얘기가 살짝 나왔었는데 아직 복지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시범 사업 때는 어떻게 했냐라고 얘기했냐면 지정 약국을 일단 하나 두고 그 지정 약국에서 약사 책임 하에 이제 복약지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지나 이런데 정말 환자가 못 올 때는 코디네이터가 가서 약을 갖다 주는 형식. 이런 형식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됐고 대신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은 약사가 지는 거고 그 코디네이터가 약을 갖다 준 이후에는 약사가 전화라든가 뭐 이렇게 걸어서 복약 지도를 꼭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 그리고 이후에 이 약과 관련된 문제는 이 시범 사업, 이 원격 의료 체계에서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복지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는 네. 사실 아니 이게 답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지는?
없죠. 뭐 택배 얘기도 진짜로 나왔고요. 택배 약국 얘기도 나왔고. 택배든 네. 어떤 식으로든지 집에서 그냥 네. 네,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면 큰 의미가 없지 않냐. 그렇죠. 어차피 왜냐면 뭐 약국에 갈 거면 집 근처에 병원이 없어서 원격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약은 읍내에 있는 약국에 나가서 타와야 된다면 뭔 의미가 있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그렇죠. 네, 이 문제는 조금 해결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약사법에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있죠. 오지 같은 경우에. 예, 있습니다. 예. 예외 지역.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확대된 정책이 좀 만들어져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죠.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이 의료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격 모니터링을 하고 네. 시작한 시점에서 3개월에서 특정한 결과를 지금 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의료기관에서는 이 3개월이 너무 짧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의학적으로는 뭐 이게 진짜로 좀 짧은 건가요? 좀 더 길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 감소 수치를 좀 제대로 보려면? 글쎄 그거는 누구도 쉽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근데 의료계는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강화 혈색소가 3개월 모니터링해서 될 게 아니다. 네, 좀 길게 봐야 되는데 고작 3개월의 변화를 가지고 뭔가 유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오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료계에서.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몇 년 동안 볼 수는 없을 테고. 그렇죠. 그럼 뭐 6개월 보면 되나요? 그거는 네, 3개월이 짧아서 문제다라는 그 반박은 약간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뭐 정확하게 몇 개월이라고 제시를 해야죠. 3개월이 아니라 5.5개월이라든지 뭐 6.7개월이라든지 뭐. 보통 이제 임상 시험 뭐 임상 연구라는 게 다 천차만별이라서 예를 들어서 뭐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몇 년 동안 생존하느냐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뭐 5년, 10년 이렇게 진행되는 연구도 있고 뭐 당뇨병도 장기적인 합병증 같은 거 보려면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보는 연구들도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뭐 일단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몇 달 정도 보고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판단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새로운 어떤 약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약 이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뭔가 관리하는 방법 그렇죠. 이런 거의 변화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저거 해주는 거죠. 3개월이 짧다면 글쎄요 뭐 조금 더 해보면 더 좀 설득력 있는 결과가 나오긴 하겠는데 문제는 기간이 아니라 아까도 잠깐 우리가 얘기 나왔지만은 그 과정에서 네. 정확하게 어떻게 테스트를 했는지에 대한 게 공개되지 않으니까 자꾸 못 믿겠다는 그거에 거잖아요. 대해서 당연히 이제 좀 물어봤는데 복지부 입장은 뭐냐면 일단 복지부 입장은 이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런 결과를 발표하면 이런 신뢰성 논란이 일어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임상시험 초창기부터 최대한 복지부가 관여하는 것은 빼고 이제 거기가 이제 그 각 무슨 병원 사업단 뭐 대학 사업단 이런 데 이제 위탁을 줬고 거기서도 또 위탁을 주고 이런 형식으로 돼서 그 CRO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임상 시험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대행 업체 네, 기관. 네. 뭐 거기에 맡겨 가지고 실제로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신약 같은 거 임상할 때 하는 절차, 방법 뭐 이런 거에 거의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진행했기 때문에 절차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복지부는 지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20대 국회 넘어가고 하면은 올해 아마 1년 내내 또 계속 시끄러울 겁니다 아마. 않을 그런 거라고 것 같네요. 3월 이후에 이제 보고서도 발표될 거고 그때 되면 이제 국회도 그때는 국회는 되기 전이잖아요. 4월에 지금 총선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이후까지 계속 아마 올해 내내 이 이슈는 의료계 내에서 가지 않을까 네. 합니다. 다음 소식 가죠. 네.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약을 받으라고 하면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네, 이거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네, 이게 왜 이런 판결이 나왔죠? 이게 지난 2014년에 있었던 일인데 환자인 C라는 분이 이 B 씨가 이제 의사겠죠. B 씨가 운영하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처방전을 받으면서 접수 직원인 A 씨에게 어느 약국에서 약을 받아야 하는지 물어봤대요. 이 환자분이. 그랬더니 A 씨가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특정 약국에 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환자는 다시 그 약국에 가야만 약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물었답니다. 환자분이. 네. 그랬더니 A 씨가 다른 데 가면 약이 없을 수도 있다. 네. 약이 바뀌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러한 사실이 적발돼서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약사법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지시하거나 유도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특정 약국에 가는 거를 네. 뭐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근데 A는 이 사실을 위반한 게 맞는데 B 의사인 B 씨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래 가지고 같이 이제 기소가 된 거예요. 양벌 규정이라고 하죠. 예, 네. 같이 기소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B 씨는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평상시에 A 씨나 이런 분들 포함한 직원들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하면 안 된다고 계속 수시로 교육을 했다라고 이제 재판부에서 항변을 했지만 재판부가 이랬답니다. 행한 교육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관련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일단 했고, 제출된 동영상 증거 이런 걸 보면 A 씨가 너무 망설임 없이 특정 약국을 이제 지정해 알려주는 모습이 담겼기 때문에 이걸 봤어도 B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A, B 씨한테 이제 죄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초범이고 뭐 이제 뭐 반성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유예가 되긴 됐어요. 선고유예. 선고유예로 선고유예가 됐군요. 됐습니다. 근데 제가 뭐 짧은 소식인데 그냥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이게 의사가 교육을 한다고 해도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경우도 있구나. 옛날에는 뭐 교육 이런, 여부를 네. 물어보지 않고 음. 그냥 직원이 잘못하면 무조건 그 사용주인 그 원장이 처벌 받았었어요. 근데 아, 그게 그래요? 위헌이다라고 해가지고 의료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평상시에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지도를 했으면 그 양벌 규정 있음에도 그 좀 대표 원장은 좀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실무에서 잘 안 되는 그 거죠. 법원에서 판례 경향은 결과론적인 걸 보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 교육을 해도 결과가 발생했으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럼 사실은 있긴 있지만 네. 별 무의미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증거 싸움일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도 가끔 병원에 가서 교육을 하거든요. 이런 거 병원장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전문가를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진 다 찍으라고 해요. 교육 받는 걸. 사진을 찍어라. 예, 동영상이나. 그래서 그 친구가 만약에 이제 이 원장님이 이 직원을 데리고 이제 얘기하는 걸 강의를 했다든지 뭐 교육을 시킨 사진 같은 게 있었으면 조금 더 유리했을 텐데 아마 그런 건 없었겠죠. 네. 그래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교육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증거를 항상 조금 남겨야겠다. 네. 이게 이제 저거겠네요. 선고유예라는 거는 보통 이제 유죄이기는 한데 그렇게 막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처벌을 내리기에는 조금 그렇죠. 근데 경미하다, 이게 이런 거죠. 나중에 행정처벌은 면허정지가 또 있어요. 면허정지가 있어서 맞아요. 선고유예만 돼도 네, 선고유예만 돼도 그냥 3분의 2만 감경될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만 감경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면허정지가 이게 3개월 나올 거면은 2개월 이런 2개월 나오는 2개월만 나오는 거죠. 네. 그 참 이거 이 사건은 왜 불거졌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이 환자가 민원을 넣었을까요? 환자가 모르죠. 그건 누가 어떻게 넣는지는 하다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하든지 이게 적발이 됐다는 거는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일 의심입니다. 추정이고 음. 옆에 있는 약국이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그 약국에서 만들어낸 환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환자 입장에서는 재차 물어보고 이렇게 한 걸 보면 그렇죠. 네, 왜 자기 약국한테 안 오거든요. 안 오니까 왜 안 올까 그랬는데 저쪽으로만 가니까 이건 뭔가 서로 꿍꿍이가 있다. 뭐 이제 소설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렇죠. 지금 소설인데 그렇죠. 이게 뭐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 A 씨가 어떤 관계가 있는 약국. 가령 이럴 수 있잖아요. A 씨의 부인이 그렇죠. 약사와 네, 뭐 약국 그럴 수 약사다 있죠. 하면 아무래도 인지상정이라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 병원하고 약국하고 뭔가 있을 관계가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혈연 관계가 있거나 가족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재산 관계가 있거나 소유 관계가 있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으로 돌리는. 여기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약이 바뀌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예, 요게 아주 네. 좀 희한한 얘기거든요. 그래요. 그걸 직원이 얘기할 거는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그러면? 약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표현은 뭔가 약간 좀 느낌이 좀 이상한데, 가령 다른 데 가면 약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거는 팩트잖아요, 보통. 모든 약국에 다 그렇죠. 약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면 되느냐? 아무 데나 가셔도 되는데, 저희 건물 1층의 약국에 가시면 이 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다른 약국 가셔도 되지만 다른 약국에 가면 그 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뭐 이유가 없으면 그냥 여기 1층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로 안내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위험하고요. 아, 이것도 위험해요. 예. 아.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환자들과의 의사소통 경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처방 좀 줘서 편한 데 가시라고 했는데 찾아갔는데 어느 약국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또 어디에는 있다고 하고요. 예, 뭐 가서 있는 데서 하세요. 그렇게. 예, 그 정도는 이제 경험담을 들려주는 거니까 괜찮은데 여기는 마치 딱 지정을 해주잖아요. 특정이 되니까 네. 문제죠. 그렇게 말해도 안 된다고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네. 그럼 이렇게 조금만 바꾸면 어때요, 그러면? 자, 이게. 그거 왜 바꿔요? 근데 꼭 걸로 유도를 하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선의에, 네. 이 환자가 약을 찾아서 헤매가지고 짜증나지 않도록, 네. 그냥 난 정말 이 1층에 있는 약국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심지어 이 1층 약국하고 안 친해. 안 친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약국에서 알아서 우리가 처방하는 약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환자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아무 데나 가셔도 되는데 뭐 가끔 약이 없다고 헤매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뭐 저희 가까운 약국들 뭐 1층에도 있고 뭐 아주 가까운 약국들에는 되게 요 약들이 있을 겁니다. 요렇게만 얘기하면 어때요? 그건 괜찮죠. 요 정도로 얘기하면 예. 괜찮아? 그리고 이거는 사회적으로 보면 가령 분명히 처방전 들고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처방 패턴이 있는데 가령 여기에 어떤 다른 약국에서 안 할 없잖아요. 리가 안 할 그럼 리가 당연히 없지. 구매해 놓죠. 그렇죠. 거기서 처방하는 패턴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걸 바보같이 안 하는 맞아요. 약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뭐 다른 약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럼 뭐 이제 좀 약간 환자하고 좀 실갱이가 그럴 벌어지잖아요. 수도 그러니까 있죠. 그 다음엔 그 환자는 아니더라도 다음 환자를 위해서 비치를 해놓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추측인데 이 뭐 A 약국 B 약국이 있다고 한다면 둘 다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렇겠죠. 뭐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어디는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어디는 안 들어가 근데 있어요. 이제 이 직원은 마치 B 약국에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A 소리 약국만은 했다는 있다 거죠.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죠. 예. 먹고 살기 힘듭니다. 예. 근데 저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만들어진 환자론이 확 땡기네요, 저는. 아, 이것도 다 추정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예. 네. 왜냐면 이런 그래요. 걸 적발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이거 적발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건 동영상까지 제출이 됐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왔죠. 예. 한 즉시 신고 들어갔고 CCTV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압수된 거고. 이거 만약에 음. 어디 가서 약을 처방받아야 됩니까라고 환자가 찍은 동영상이면 어떨까요? 그 좀 그것도 상관없어요. 증거가 되는 건가요? 환자가 대화하는 상황에서 네. 그 직원하고 얘기한 거니까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녹음하거나 뭐. 네. 그 보통 몰카라고 하죠, 사람들이. 그렇죠. 몰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환자가 그 대화를 스스로 녹화를 했다면 이건 뭔가 이제 의도를 가지고 사실 한 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상관없어요. 아무 이유 없이 이걸 녹화를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네. 증거 능력은 인정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어차피 소설을 좀 무섭네. 썼으니까 이 환자가 알고 보니 옆에 있는 경쟁 약국에서 고용한 뭐 알바였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병원을 물모으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건소에 민원을 넣고 이걸 증거 자료로 제출해서 이렇게 했다. 네. 이렇게 해도 그 경쟁 약국의 책임은 없는 거죠. 그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어렵다. 그 환자가 그런가요? 실제 그 질환이 있어요.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하. 이야. 질환이 있으면 그거는 뭐 적법하게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은 거니까. 네.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증거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질환이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부터 속이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느냐. 아, 주거 침입. 또는 업무 방해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처음부터 치료 받을 목적이 없었으면서 침입해서 만약에 이제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도 축냈잖아. 뭐 그러니까 괜히. 예. 그래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하지만 그 서로 가령 그 자기가 몰래 카메라 찍기가 참 부담스럽고 무서우니까 친구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친구가 한테 몰래 찍으라고 해요. 그건 처벌받습니다. 그건 왜요? 그건 대화자가 아니잖아요, 친구는.
찍은 사람.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렇죠. 찍으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건 또 저거하네요. 이야, 그건 이거 참 예. 희한하네. 법률이라는 건 정말 네. 아니 아까 전 동영상이라 그래서 이거 CCTV인 줄 알았어요. 병원에 있는 CCTV. CCTV일 수도 있고요. 동영상일 수도 근데 있고. 만약에 환자 쪽에서 직접 찍은 그러니까요. 동영상이라면은 또 느낌은 좀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아니 근데 CCTV하고 환자가 갖고 간 몰카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근데 똑같죠. CCTV에는 보통 오디오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네. 또 뭐 이렇게, 오디오가 안 들어가는구나. 예,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맞아요. 여기 여기 지금 이 기사에 보면 특정 약국을 망설임 없이 망설임 특정 없이. 약국을 맞아요. 지정해 알려주는 모습이 동영상에 담겼다. 그럼 이건 CCTV가 아닐 가능성이 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누가 찍은 게 아닐까. 그런 게 맞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그 사주를 받은 증거 수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할 때 상대방 기억을 합니다. 뇌로 기억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뇌가 조금 딸리면 현대 장비를 이용해서 기억할 수가 있죠. 그럼요. 녹음기, 예. 그래야죠. 아니면 메모, 네. 아니면 동영상.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걸로 같은 거예요. 보는 그냥 거군요. 기억의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죠. 아. 그게 자기 몸에 부착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녹음을 안 해도 또는 녹음을 해도 책임질 말만 해야 되는 거죠. 자, 녹음 얘기 나온 김에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네. 그 의사가 설명하는 거를 이렇게 녹음하는 녹음해서. 경우들이 요새 굉장히 뭐, 많잖아요. 환자도 괜찮고요. 의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료실 대화는 환자가 녹음해도 되고 의사가 녹음해도 되고 네. 그런 겁니까? 그렇죠. 제3자가 하면 안 되는 녹음을 거고.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안 해도 해도 되죠. 괜찮은 아. 거죠. 네. 제3자는 어때요? 보호자는? 제3자는 그 대화에 끼어 있으면 괜찮아요. 한마디라도 예, 끼어 있으면 돼. 네. 그렇군요. 근데 둘만 얘기하는데 몰래 하면 그거는 이제 감청이 되죠. 도청이 되고. 자, 근데 어떤 병원은 보니까 요런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진료실 앞에. 혹시 진료 내용을 녹음하고 싶으신 분은 미리 말씀해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라는 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 얘기는 예의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 법률적인 얘기는 그걸 아니고. 붙인 이유는 글쎄 의사가 이제 붙였을 텐데 의사가 붙인 이유는 그 녹음이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진료를 본다고 해도 녹음기가 켜져 있는 상황하고 안 켜져 있는 상황하고 뭔가 약간 다를 것 같아요. 표현이. 근데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뭐라 왜 그럴까? 달라야 되죠? 뭐라 그럴까 이렇게 조금 예를 들어서 네. 설명하는데 그렇죠. 환자의 이해를 이렇게 여기서 지금 무슨 나쁜 짓을 하려는 경우가 아니라 뭘 네. 일부러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거는 논외로 하고 네. 정말 선의를 가진 의사라고 쳤을 때 이 네. 환자가 이해를 잘 못해서 알기 쉽게 하려고 조금 설명을 단순화시킨다든지 네. 뭐 알기 쉬운 비유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특히 이제 환자가 잘 뭐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럼 어떻게 설명하지 하다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을 네. 하고 이러다 보면 약간의 과장이나 왜곡이나 부정확한 부분이 섞일 수도 있거든요. 의학적으로. 의학적인 거랑은 조금 다르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서라도 환자를 이해시키면 환자 그런 거군요라고 하면은 뭐 서로 좋은 결과가 되는데 네. 만약에 그게 그렇게 해서 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부정확하지만 조금 더 일상적인 표현을 써서 설명을 했는데 그게 녹음이 돼서 네. 엄밀히 말하면 과학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이 설명은 틀렸다라고 만약에 시비가 걸릴 수 있다면 그러면 의사는 그런 식의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과학적인 설명만 아주 건조하게 설명하고 못 알아들으면 그건 뭐 치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부작용이 네. 생길 수 있다. 그거는 상상인 것 같고요. 네. 제가 경험해 보면은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음. 이 말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음. 발뺌하려고. 음. 그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녹음을 안 당하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는요. 자기가 말한 걸 갖다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예. 근데 녹음기로 녹음을 했던 뇌로 녹음을 했던 간에 들은 사람은 분명히 들은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원장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사실은 마음의 준비를. 그건 불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자, 이제 전혀 다른 또 방향에서 보면 이 녹음 문제는 사실 굉장히 좀 예민하고 불편한 우리도 지금 녹음하고 있지만
이게 뭐 말이든 글이든 뭔가 이렇게 기록을 남긴다는 게 약간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뭐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죠. 근데 의사들도 요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김변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라고 의사들이 항변하기 위해서 녹음하는 걸 꺼린다고 했는데 정반대의 경우들도 많잖아요. 분명히 말했는데 환자가 못 들었다고. 그러니까요.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라고 할까봐 오히려 의사가 진료실 대화를 녹음하고 싶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사가 적극적으로 모든 진료실 대화를 녹음하는 사람은 글쎄요, 뭐 의사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의사는 기본적으로 녹음을 하죠. 기본적으로 다 하진 않아요. 아니 진료 차트에다 기록을 하잖아요. 아, 차트에다가. 예. 그게 일종의 녹음의 한 형식이죠. 음성 파일이냐 서면 파일이냐 그 차이인 거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3분 동안만 설명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이거를 차트에다가 그대로 다 쓸 수는 없걸라. 그러니까 녹음을 해야죠. 녹음 안 한다니까 아직까지 많은 의사들이. 예전에는 녹음하는 건 괜찮다는 거죠. 법적으로. 예. 그리고 그럼 환자한테 동의도 받을 필요 없어요. 뭐 없죠. 그럼 진료 기록 쓸 때, 네. 자 환자 지금부터 진료 기록 쓸 텐데 동의해 주시면 쓰고요, 아니면 안 쓸게요. 이래요? 의무잖아요. 진료 기록 써야 되는 의무잖아요. 그럼 그건 어때요? 아예 그냥 나중에 정말 자기가 의사 입장에서 의사가 나는 설명할 거 다 했고 이 모든 대화가 다 기록으로 남는 게 나한테 불리할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자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든 환자와의 대화를 다 녹음하는 거예요. 그냥 녹음해서 그거를 파일로 이렇게 EMR 시스템처럼 계속 차곡차곡 저장해 둔다. 네. 오케이? 바람직하죠. 오케이죠. 오케이. 아니 EMR 차트에다가 입력하는 거를 글자를 입력하는 거나 음성 파일을 입력하는 거나 기술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죠. 왜냐하면 어찌기 보면은 음성 파일 그대로를 갖다가 입력하는 게 가장 사실에 적합한 진료 기록하는 방법이겠죠. 우리가 예전에 그냥 수기로 글자를 쓸 때는 좀 생략도 하고 불필요한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면은 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가령 자기가 분명히 설명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거 안 썼단 말이에요. 환자가 못 들었다.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다툼이 생기잖아요. 근데 진료 기록 녹음을 해버리면 그거는 그런 일이 없죠. 들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분쟁이 예방될 수도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뭐 녹음 저장 장치 자체가 하드디스크가 비싸가지고 그랬는데 그렇죠, 요새는 그렇죠, 뭐 그렇죠. 엄청 싸졌잖아요. 요즘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합니다. 그런 설명을 분명히 했는데 환자가 안 들었다고 우겨가지고 뭐 몇천만 원 물어주는 경험 이런 거를 하고 나면 의사들은 트라우마를 입어서 다 녹음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사례 혹시 뭐 가지고 계신 거 없나요? 어떤 거요? 이거 뭐 기획으로도 한번 설명했는데 네, 설명했는데 기록이 증거가 없어가지고 의사가 손해 본 뭐 케이스. 그런 거 한 3건 정도만 그런 것들은 주시면... 많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설명을 했는데 기록이 없어가지고 정말 손해 본 억울하다. 거는 그건 아주 많죠. 근데 이제 설명을 그래요? 해주고 녹음도 했는데 환자가 부인한 경우는 없죠. 왜냐면 들려주니까. 들려주면 환자 그새 뭐 쉬운 얘기로 꼬리를 내려버리잖아요. 더 이상 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법정으로 나갈 일도 없고 저 같은 사람 찾아올 일도 없는 거죠. 그럼 안 좋은 거네요, 변호사님한테. 나한테는 안 좋죠. 저한테는 안 좋죠. 결론이 그거였어요. 의사를 위해서는 녹음하는 게 그렇죠. 좋은데 변호사를 위해서는 좋지 않다. 그럼요. 녹음하지 마시고. 명쾌하네요. 네. 그러네요. 갑자기 그 드라마 생각나네요. 그 신사의 품격. 장동건이 씨가 모든 24시간 모든 대화를 다 녹음하고 다니는. 맞아요. 아니 우리는 모든 대화를 다 녹음합니다. 뇌로. 다만 뇌에 그 드라마에서 인체적 장동건 씨는 그 문제, 뇌에 기억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계 장치 도움을 받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 뇌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조하기 위해서 그 녹음 기구를 활용하는 거지. 녹음 자체가 우리는 언제라도 지금도 녹음하고 있어요. 그리고 녹음한다고 막말 안 합니까? 국회의원도 보세요. 다 속기로 하고 있는데도 뭐 삿대질하고 싸우고 뭐 하잖아요. 만성화되면은 똑같아집니다. 네. 자, 이 병원 직원이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약을 받으라고 하면 위법이다. 선거유예에 나온 요 작은 판결 하나를 가지고 지금 우린 정말 대본과 무관하게 많은 얘기를 나눴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나름 참신한 방법을 하나 내놨죠. 큰 병원에서 작은 병원으로 환자를 돌려보내면
그 돌려보내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돈을 주겠다. 돈을 많이 예, 많이 4만 되나요? 뭐 4만 몇천 5천 원인가를 이제 정도 주겠다. 주죠. 이렇게 네. 했는데 네. 그거 이제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참여 대상을 모집했는데 네. 굉장히 많은 기관이 몰렸다.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이게 전국에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 43곳이 있는데요. 이곳이 이제 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가 지난 26일이었죠. 지난 26일까지 시간을 두고 같이 할 사람들을 좀 모집했어요. 이렇게 신청서를 내봐라. 그래서 네. 한 5곳 정도만 사실은 처음에 선정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복지부가. 근데 43곳 상급 종합병원 중에 35곳이 우리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다. 아하. 이 모집 이야. 신청이 거의 그러게요. 거의 다라고 봐야 되죠. 전국에서. 그리고 뭐 서울대, 세브란스, 아산, 삼성, 성모 이 빅5 병원들은 뭐 다 다 신청한 포함됐고. 걸로 지금 알려졌고요. 나머지는 이제 명단은 공개 안 됐는데 전국에 뭐 대형 조금 규모 있는 뭐 상급 종합병원 다 규모가 있지만 규모 있는 것들은 다 신청을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근데 보기 싫은 환자 쫓아내는 방법으로 활용되면 안 되겠는데. 그렇게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이게. 그러게 예,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는 안 될 건데. 네. 근데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신청한 그 병원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신청들을 다 하셨냐.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이게 어떤 시범 사업은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일 맞아요. 때도 예. 있는데 이거는 5곳 선정하려고 했는데 35곳이 신청을 했다. 그래가지고 복지부에서 애초에 5곳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한 10개 내외로 좀 늘려야겠다. 요렇게 지금 다시 이거 아주 나오고 센스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 약국하고 좀 비슷해지려고 그럴 거예요. 어느 의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아니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니야. 그거는 네. 협력적이가 네. 있습니다. 협력 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병원에서 3차 기관으로 보냈어요. 네. 그 환자를 보낸 원래 그 환자가 그쪽으로 다시 이쪽으로 해야 될 겁니다. 출발한 원래 있던 그곳으로 보내는 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디로 가세요? 요거는 왜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위 밑에 있는 기관이 상급으로 올릴 때도 수가를 줘요. 10,000원 정도, 네. 한 몇천 원 정도 주거든요. 그럼 위에 올라가서 이제 좀 처치를 받고 괜찮아지면 다시 내리면 내릴 때 4만 얼마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병실 이런 것들은 차 있고 환자를 다시 이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거기다 수가를 준다고 하니까 뭐 안 할 이유가 사실은 뭐 없긴 그러네요. 하죠. 예. 예. 삐딱하게 봐서 죄송합니다. 참 복지부의 이제 모델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병의원한테는 10,000원. 그리고 의뢰해서 뭐 진료를 본 다음에 다시 다시 회송할 보내지. 때는 네. 그 상급종합병원에다가 42,000원 이렇게 지급하겠다. 근데 이게 뭐 회송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하는 근데 그런 전 걸 하여튼 거예요. 네. 뭐 이번 외래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죠. 일단 네. 이번 치료 필요해서 이번 치료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외래 를 여기서 하지 말고 추적 진료는 다시 그쪽 가서 다른 해라. 병원 가서 해라 이런 건데 입원 부분은 뭐 입원 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금방 될 텐데 외래 부분이 조금 그렇게 참 되는데. 궁금하긴 합니다. 이 시범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게- 일선의 반응들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예, 지금 보면은 주변에서 야 그거 42,000원 받으려고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치료해서 뭔가 이렇게 좀 뭐 속된 말로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사람을 내리는 경우가 있겠느냐라는 맞아요. 그럴 얘기도 수도 있고 있어요. 또 10,000원 받으려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뭐 4만 이런 식으로 내려가라고 하면은 환자가 가겠느냐 순순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측면으로 보셔야 되냐면 이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뭐 확립 이런 거잖아요. 메르스 이후에 지금 최대 화두고 정진엽 장관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대한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복지부에서도 실제로 협의체 가동해가지고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 회송 뭐 의뢰 회송에 대해서 지금은 뭐 시범 사업 이렇게 시작하지만 차후에 이게 약간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강제라고 해야 되나요? 좀 타이트한 규제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리 지금 시범 사업 할 때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걸 좀 내부적으로도 좀 연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게 좀 먼저 해보는 것도 사실 할 수도 있어요. 그 네. 그거 참 어려운 환자한테 얘기네요. 의뢰를 이게 전원을 시켰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와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사실 이제 환자의 어떻게 보면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환자도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환자도 뭔가를 희생하거나 그러니까요. 책임져야 한다는 네. 얘기를 복지부에서도 복지부의 그 협의체에
협의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맡고 있는 게 전병률 위원장이 지금 맡고 있거든요. 지금 차 병원에 계시고 예전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장 하셨고 예방의학 전공하신 분. 네. 이분이 그때 한번 관련해 협의체 이제 막 진행하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기자간담회 이런 데서 말씀하신 게 환자분들도 일정 부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좀 하셨거든요. 결국엔 이거일 것 네. 같아요. 이제 2차 병원으로 가셔서 진료 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환자가 싫어요. 저는 여기서 계속 받을래요. 그럴 때 3차 병원에서 저희 제도상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 진료 거부하는 거예요. 진정서 그렇게, 고발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네. 진료 거부가 안 돼야죠. 그렇지. 그런 그래야지 방안을 3차 병원이 마련해야죠. 네. 그걸 좀 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특성, 뭐 한국인의 정서적인 어떤 지금까지의 관행 이런 거를 봤을 때 강제로 3차 병원에 있는 환자를 거예요. 2차 병원이나 1차 병원으로 되돌려 보내서 다시는 3차를 못 오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러려면 환자한테 페널티를 줘야 돼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네. 경증 질환 지금도 아마 경증 질환 이렇게 분류 같은 게 있을 텐데 그거를 좀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거를 좀 키우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 부담을 환자한테 좀 더 많이 해야죠. 하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겠죠. 조금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예. 2차로 권유를 했는데 안 가고 계속 그렇죠. 하실 경우에는 네. 통상의료보다 더 네, 많은 더 본인 많은 부담금을 낼 수 내도록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전부 다 건강보험 재정을 갖다가 좀 더 고려를 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의료 전달 네, 체계를 체계도 갖다가 그럴 수도 만들자는 있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시범 사업에서 정말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내려가라고 했을 때 환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몇 그럼요. 명이나 내려가고 네. 몇 명이나 저항을 하고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항을 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항을 보이는지. 복지부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이렇게 많으면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신청하는 데가 많으면 그냥 많이 뽑아서 시범사업 대규모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복지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1년 지금 기본으로 시범사업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체크할 게 많아서 이 시범사업에 체크할 게 많기 때문에 시범사업 끝에 병원들이 내야 하는 보고서가 상당히 많을 거다. 그러면 그게 병원에 어떤 피로감이나 이런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해 봤을 때 무작정 이 시범사업 기관을 넓히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복지부가 꽤 작정하고 요 시범 사업을 하긴 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4만 네. 원에는 그 시범 사업 보고서를 그렇죠. 내는 비용도 그런 거 뭐 포함됐겠네요. 거기 다 그렇겠죠. 들어가 네. 있는 거죠. 예. 자, 어쨌든 3차 의료기관들이 이거 42,000원을 받기 위해서 시범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그런데도 이 어쨌든 빅5가 다 돼 있다면서요. 빅5는 다 빅5는 됐습니다. 네. 이 돌려보내는 게 그 사람들한테도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는 워낙 뭐 너무 환자가 많이 많으니까. 환자들이 와서 좀 이제 경증 환자들은 그렇죠. 1, 2차 예. 의료기관으로 내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1년이나 시범 사업을 하니까요. 어떻게 지켜봅시다. 진행될지 좀 지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의료계의 생태계가 어떻게 될지 좀 네, 봐야겠네요. 아주 중요한 시범 사업입니다. 사실 이거. 네. 예. 다음 뭐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의사 국가고시 관련 소식 하나 네, 전해드리도록 네, 하죠. 네. 의대하고 의전원들 간의 희비가 교차됐다. 그렇답니다. 이게 뭐 기본적으로 좀 원래 국시는 합격률이 높긴 한데 네.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국시원이 이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80회 의사 국가시험 좀 이제 국시라고 저희들이 하죠. 시험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3,323명이 응시해가지고 3,106명이 합격해서 93.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보면 93.5는 뭐 그냥 보통 수준 혹은 뭐 약간 낮은 평균보다 낮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소보다 약간 예, 낮은 평소보다 느낌. 약간 낮은 야, 것 여기서 같다고. 떨어지면 참 마음이 아프겠다. 네,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박쌤은 한 번에 아, 통과하셨죠? 네네네. 네. 전 뭐 한 번에 네. 상위 1%니까. 네, 어처구니가 없네요. 네. 말씀.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한가요? 네. 아니 상위 1%라 그래서. 네. 네. 네, 일단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네. 이제 별거 아닌데 네. 학교마다 합격률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은근히 그렇죠. 신경들을 그렇죠. 쓴단 말이죠. 네. 학교들은. 네. 네. 그래서 어때요? 지금 100% 합격률 누구예요? 의전원 체제만 도입하고 있는 곳이 국내 이제 가천대, 강원대, 아주대, 차의과대학 등이 있는데요. 네. 이곳 모두 100% 합격률을 야. 기록했답니다. 네. 의사가 되려면 의전원을 가야겠네. 100% 합격률. 그런가? 그리고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고 있는 건국대, 동국대, 동아대, 성균관대, 영남대, 충북의대도 100% 합격이라는 성적을 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의전원하고 조금 엮인 데는
100% 합격을 다 했답니다, 이번에. 예. 네. 그게 요즘 조금 저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고신대, 서남대, 원광대, 을지대, 충남대 등이 평균학원보다는 약간 못 미치지만 그래도 한 90% 이상 합격률을 기록했는데, 90% 합격률을 넘지 못한 대학들이 몇 곳 있습니다. 울산대가 88%였고요. 전남대가 89%, 관동대가 84%로 나왔는데, 요 관동대가 전국 의대 중에 합격률 최하위를 기록했다. 요렇게 나왔답니다. 지금 문제 있는 대학 중에 서남대는 93%인데 관동대는 84%다. 왜 그럴까요, 이게? 글쎄요. 공부를 뭐 글쎄요. 학생들이. 네. 근데 최하위도 최하위지만 합격률이 상당히 낮네요. 84%는. 84%. 그러니까 지금 관동대 빼고 그 다음으로 낮은 게 아마 이 울산대인 것 같은데. 울산대요. 그러니까 88, 89, 90, 91, 92 이렇게 쫙 붙어 있는데 유독 관동대학교만 84로 한참 떨어져 있다는 84면 꽤 낮은 수치죠. 꽤 낮은 거죠. 평균보다 뭐 한 10% 10% 포인트 가까이. 가까이 낮은 건데, 그리고 이게 조금 저건데 재밌는 건데, 이번 의사국시에는 실기시험 때문에 좀 낭패를 본 대학이 적지 않다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이 실기시험의 비중이 좀 갈수록 좀 커지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보면 순천향대의 경우는 필기시험은 대부분 다 통과했는데 실기시험에서 무려 9명이 탈락을 했다고 그러고요. 아하. 부산대의 경우도 불합격자가 8명 나왔는데 이 중에 7명이 실기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전남대도 5명, 충남대도 8명, 울산대도 한 4명 정도가 실기시험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렇게 지금 취재가 됐습니다. 실기시험 방식이 뭐 좀 바뀌었습니까 이번에? 아니 근데 국시원에서 하는 얘기는 특별히 바뀐 부분은 없다라고 얘기했고, 올해 실기시험 합격률도 예년 범위 내에서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근데 요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출제위원들이 예전에는 실기 뭐 이런 것도 약간 좀 암기 위주 족보가 있었죠. 뭐 이랬다면 이제는 매뉴얼. 약간 문제 해결형으로 바뀌었다. 요 점은 인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약간 조금 변화가 약간 있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실기시험, 국가고시 실기시험 준비하는 그 태스크포스 뭐 요런 데 이제 합숙 들어가서 같이 문제 출제도 하고 뭐 그런 거를 검증하는 그 팀에 들어간 분하고 얘기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점점 까다로워진다? 이런 느낌을 좀 받긴 받았습니다. 실제로 환자 진료를 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덕목들을 체크하려고 한다.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지식을 더 많이 물어본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의사 노릇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체크를 좀 하려는 그런 의도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근데 그게 일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제 임상 실습을 좀 대충 돌거나 아니면 그 임상 실습 과정에서 직접 환자를 보는 뭐 외래나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는 이런 연습 같은 게 잘 되지 않으면 머릿속에 교과서적인 지식은 많지만 그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열심히 배운다고 그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차를 잘 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뭔가 하여튼 지식과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학생들이 일부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저는 뭐 88%, 뭐 84% 이런 거 사실은 대단히 높은 건데. 사법시험은 몇 %예요,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한. 합격률이라는 게 없죠. 그럼 경쟁이 몇 대 몇이냐, 몇 대 뭐 몇이죠, 20대 1이냐, 40대 1이냐 이런 거지. 네. 합격률이 이런 건 안 나오죠. 만약에 20대 1이다 그러면은 뭐 한 5%? 그렇죠. 4%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죠. 30대 1이면 뭐 2, 3%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런 거죠. 사법시험이 훨씬 어려운 시험이군요. 변호사 시험은 요새 합격률이 몇 % 나오죠? 변호사 시험도 한 70%? 70? 그 정도 나오죠. 70? 네, 6, 70. 처음에는 좀 많이 떨어졌다고 많았는데 그러던데. 누적돼가지고요. 예. 변호사들이 5수까지 한 사람이 있대요. 5번까지밖에 못 보거든요. 아니 근데 이 국시 관련돼서도 저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장수생들이 장수생 있다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네. 막 10년씩 보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 국시만. 의대 국가고시는 지금 변호사 시험은 5번까지 해서 네. 떨어지면 이제 아예 응시 자격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근데 국가 의사 시험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무제한으로 주도- 볼 수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재밌는 건 이제 가령 전체 합격률이 94%가 나왔다. 근데 재응시자 있죠. 한 번 이상 낙방해서 다시 본 사람들만
카운트를 해서 합격률을 따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낮습니다. 해마다 다른데 30몇 %도 있고 40몇 %.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배운 자기 지가- DNA하고요. 이 배운 지가 시험이. 오래돼서 그런 건가? 시간이 지날수록. 글쎄요. 근데 또 이 네. 얘기를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저도 어렵게 합격한 사람으로서 딱히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합격을 못하는 사람이 네.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학교 다닐 때 성적도 나쁘고 임상 실습도 좀 부실하게 돌았을 가능성이 많고 이게 뭐 적성에도 잘 안 맞고 그 시험에 합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이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재수도 말이에요. 네. 대학 입시도 만약에 재수생이 그 학원이라는 그런 게 없이 네, 혼자서 그냥 집에서 공부하면은 그 다음에 성적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의사국가고시는 학원도 없죠. 물론 뭐 요즘 조금 있다고 생겼다고는 그러던데요. 하지만 학원도 없고 그 다음에 임상 실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지금 임상 실습도 실습을 할 수 있다는데. 없으니까 실습 시험 같은 거를 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 정보도 또 새로 바뀌는 것에 대한 접근도도 많이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후배들하고 그걸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회사에 이제 임상 실습이 아니라 학생들 와가지고 좀 네네.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학생이랑 어디를 이제 취재를 가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냐 혹시? 그랬더니 안 돼요. 자기들도 그런 국시 장수생들이 있는 걸 아는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나 보더라고요. 지금 잠깐 나왔던 그런 학원들 있잖아요. 국시 학원. 네. 거기에 있는 선생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관계자들이 그냥 계속 와서 그 국시를 그냥 보면서 문제 그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일부러 와서 그냥 보고 가는 거라는 소문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입시학원 선생들이 매년 수능시험 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시도 와가지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게 그건 말도 안 그런 되는 게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 그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의사 안 하고 학원 선생하는 게 훨씬 그런-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네요. 의과대학은 졸업했는데 그죠. 의과대학은 졸업했는데. 일부러 이제 합격을 안 하고 아. 계속 그 학원 선생으로서 그렇죠. 남으려고. 그래서 제가 그게 말이 될까?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의사가 하는 게 그런- 낫지 않을까? 그런 사람 있으면 생각했거든요. 가서 인터뷰 좀 해봐요. 네. 진짜 있다면. 아니 그게 수익이 더 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전문 그런 얘기도 네. 도는구나라는 얘기를 저도 듣고서는 좀 놀랐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자, 의과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가 아니면 의사 국가시험 자체를 못 볼 보죠. 수는 없습니다. 못 보죠. 네. 예. 지금 만약에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분은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렇죠. 예, 의사를 하지 않고 계속 의사 국가고시 학원을 처음에 좀 운영하는 놀아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다가 의외로 나 같은 사람들이 많네라고 하면서 이제 이걸 하나의 사업 모델로 만드신 걸 수도 있겠죠. 진짜 난 모르겠네. 네, 그런 분은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데. 네. 학생들 그런 사이에서는 소문도 뭐 있군요. 그런 네. 얘기도 있는 것 자, 같아요. 어쨌든 네. 이번에 이제 또 하나 관심을 끌었던 게 몇 년 동안 계속 부실의대, 대표적인 부실의대로 찍혀 있었던 게 이제 두 학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가톨릭 관동의대, 학교 이름도 바뀌었습니다만, 그리고 서남의대가 있는데, 두 학교가 다 국제성모병원, 명지병원 이렇게 그 임상실습 병원도 바뀌었고, 예. 근데 두 학교의 합격률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10% 정도 더 났네요. 가톨릭 관동호대는 올해 51명이 응시했는데 43명만 합격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4.3%라는 최저 합격률을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시 평균 합격률하고도 한 10% 9% 정도 차이가 나는 수치인데 그래서 지금 이 가톨릭 관동호대를 품은 병원이죠. 국제성모병원. 네. 이 비상이 좀 걸렸고 교수진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슬슬 돌리고 있고요. 네. 서남의대는 56명이 응시해가지고 52명 합격해서 92.9%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실습을 이제 명지병원에서 했잖아요. 네. 한 6개월 정도밖에 못했나 봐요. 그러게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 합격률이 좀 낮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셨다는데 4학년 재학생 전원이 실기시험에 합격했답니다. 이거는 뭔가 서남대 그 같은 스파르타식 경우는. 네.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님의 스파르타식 교육이 있었지 않았나 뭔가 추정이 좀, 되는데 네. 사실은 확인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예. 결과는 이렇게 나와 네. 있는 거니까요. 이게 네. 6개월 동안에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는 좀
가혹행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혹시 뭐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가혹행위 같은 게 없었는지는 다음 추후에 취재해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원 합격시켰다는 거는 군대식으로 아니, 뭐, 임상시험, 저기가 시설이 너무 좋아서 애들이 쏙쏙 머리에 들어갔을 수도 있죠. 에이, 이거는 이게 아닐 것 같고요. 그럴 이거는 뭔가 물리력이 있어요. 되게 그렇죠. 뭐 오늘의 뉴스의 본질은 아닙니다만은 한때는 몇몇 의과대학에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4학년 학생들을 졸업을 안 시키는 그렇죠. 예, 편법을 써가지고 그것도 약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그러니까 떨어질 애들. 떨어질 위험이 있으면 얘를 졸업을 안 시키고 유급을 시켜버리면 응시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똑똑한 친구들만 응시해가지고 100%. 이건 지금 100% 나온 학교들이 그런 방식으로 100%가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예, 너무 가혹하게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좀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런 얘기는 별로 없고요. 네. 뭐 재밌는 건 어쨌든 그 유명한 뭐 서울대나 이런 뭐 연세대학교나 이런 몇몇 이제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거의 단 한 번도 100% 나온 적이 없다는 거. 그렇죠. 없더라고요. 네. 언제나 거기는 국시 준비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학교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꼭 떨어지는 사람이 소수는 나오곤 했습니다. 자, 오늘 긴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의료의 본질을 독특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세계적인 의사 에릭 토폴이 환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내놓은 처방인 이 책은 누구나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다.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 에릭 토폴은 이 책에서 앞으로 보건의료에서 스마트폰이 어떻게 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의 의료에서는 소비자가 새롭고도 막강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우리 앞에 생생하게 제시한다. 신종균 삼성전자 CEO. 청진기가 사라진다의 저자 에릭 토폴의 신작. 환자 중심의 미래 의료 보고서.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 이제 의료의 민주화가 다가온다.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 The future of medicine is in your hands. The patient will see you now. 네,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히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은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radio@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6년 1월 29일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